그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나는 고만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종로 포럼을 하는 데와 시탄없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를 제가 왔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적에 그 조항을 이 경제민주화를 갖다 헌법 속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럼 왜 그러면 헌법 속에 경제민주화의 조항을 갖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지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게 그런 그 권위적인 체계하에서 헌법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도구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각국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검토를 갖다가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좀 특수하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경제를 가리켜서 압축 성장을 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제사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를 일으키고 이 경제 수준을 높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했을 적에 저는 사실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오늘날의 수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개발 5년역이 1962년에 1차 운영이 실시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5차 경제개발 5년까지를 끝으로 해서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사라졌는데 흔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시장경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경제개발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는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가서 우리가 자본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없는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놀아줘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주도하에서 이 경제개발을 했기 때문에 일부 특정 경제 세력들에게 자원이 배분되고 그 사람들이 소위 산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고 그 기여에 더불어 오늘날 하나의 거대한 소위 경제 세력군을 갖다 형성을 했다고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 벤치메이킹을 했던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은 일본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볼 것 같으면은 말이 일본이 시장 경제 원리 이렇게 펼쳤는 것 같지만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소비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허용하는 것 이외에 가장 시장 경제 원리에서 지켜야 할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서 기획이 헌정적에서 일본의 산업화라는 것은 일본의 그 통산성, 미티라는 통산서가 오고 소위 정우성이 주도가 돼가지고서 일본의 경제를 운영해서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획경제 스타일보다가 오늘날에 성공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인접한 국가고 또 우리나라에 만 60년대 때만 해도 주로 일본과 친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본을 모형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발전을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이룩했어요. 그래서 제가 70년 중반서부터 제가 대학의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부터 이런 식의 경제 발전을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경제가 발전된 이후에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테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좀 룰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가지고서 경제의 힘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그 당시부터 했어요. 당시는 물론 가장 강력한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무엇이 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된 거라.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반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물품이 풍부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것만 생각을 했지 그 경제 성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벌써 우리는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에서 절대 빈곤이라는 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사는 사람하고 70년대에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경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행태와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바꿔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욕구라는 것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흔히들 정치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절대 빈곤을 해소해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감사하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저항이 많으냐 하는 이런 소리로 일관이 됩니다. 이제 그런 사이로 보이지 않게 뭐가 형성이 되냐 할 것 같으면 이 경제의 세력화라는 것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60년대 경공업을 갖다 하고 70년대 중화학공업을 하면서 중화학공업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경제 세력이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 정치의 권력이 경제의 권력을 항상 장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 결국 가서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등한 수준에 온 것이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경제 성장이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또 한번 역동성을 발휘해가지고서 1987년에 민주화를 갖다가 이룰 수밖에 없게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빨리 참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무슨 관료나 소위 재계의 사람들이 기여를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에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정치도 역시 그 국민의 역동성이 87년 소위 민주화를 갖다가 성취시켜가지고서 이제 민주화를 하려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을 제가 처음에는 얘기를 이제 끄집어 내지 않았어요. 제가 이 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한 전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정을 하는 책임을 맡았었는데, 그리고 국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가지고 누가 우리도 내가 그런 제의를 했다 어쨌다 얘기했지만 저는 헌법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헌법 특위의 경제조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정경련이 맹렬한 또 로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경제조항을 맡는 책임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나자마자 그 다음 날 당장에 정경련에서 헌법 개정 홍보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계 어느 나라가 정치권에서 헌법을 개정하니까 경제단체가 홍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서 헌법 개정에 로비를 하려고 덤비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마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정경련과 논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논쟁을 했냐? 자본주의 논쟁을 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업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힘이 어느 정도 구축됐으니까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꼭 집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에게 붙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25년 동안의 압축 성장하는 과정 속에 경제사회 모순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절차상 민주주의로 갖다 하게 되면은, 자, 대통령은 직접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사장마다 뽑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표를 주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연 몇몇 이 기업 집단의 사람들 표만 가지고는 집권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사회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갈등 구조 속에 쌓여서 있으면은 어느 나라나 볼 거 없이 표가 어느 쪽에 가서 많이 달려있느냐. 그러면 정치권은 사회 현상을 갖다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했을 적에 소위 기득권의 경제 세력들은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못하게 될 거다. 최근에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경제민주화에 관한 뭐 입법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정경련 같은 데서는 무슨 소리를 할 것 같으면은 그따위 법을 그런 식의 소위 제도를 도입할 것 같으면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위협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이 그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75년도에 87년 헌법 개정에 집어였는데 금년이만 25년이 된 겁니다. 그 25년이 됐는데 왜 작년 1년 동안에 총선 대선하는 과정 속에 경제민주화가 그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느냐. 그건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이 경제민주화를 갖다 관철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그래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하나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85%의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금년에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는 것 같다고 보면 그러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의 조화를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은 양극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다, 무슨 골목 상권을 갖다가 몰라가신다. 이게 전부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냐 할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 집단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탐욕에서 일어나는 것. 이거를 해소하지 않고서 과연 국민 후생이 향상될 수 있고 우리가 정치의 민주화라는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서 이러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나한테 보고 얘기를 하냐면 영미식의 교과서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독일식의 교과서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2차전 이후에 회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연합군 측에서 경제 질서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라는 것이 명문화된 것이 뭐냐면 포츠담 선언입니다. 포츠담 협정에 아주 명시적으로 앞으로의 경제 질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나친 경제 경제력의 집중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소위 경제 세력이 너무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갈 것 같으면 시장 경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서 국민 후생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재벌은 해체해야 되고 카르텔이니 이런 트러스트 같은 것도 다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 포츠담 선언의 명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를 기초로 할 거냐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셔먼 로, 안티트러스트 로와 안티모노폴리 로를 승정국에서 그대로 회전국에 적용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메가더 사령부의 일본 재벌의 해체 농지개혁,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의 큰 콘서른을 다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질서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력의 집중이라는 것은 항상 권위주의적인 이런 통치 체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돼가지고서 19세기 말까지는 그저 각자 능력 있는 놈이 모든 걸 다 먹는 거, 힘 있는 놈이 다 갖는 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전부 독점, 과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 횡포가 대단하다.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1902년에 테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까지 근 50년에 걸쳐서 미국 사회의 경제와 사회와 정치의 관계를 갖다가 그래도 조화를 갖추 있게 만들어서 오늘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 시장 경제도 모범이요 정치 민주화에도 모범 이런 국가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그냥 뭐 마음대로 소위 기업하는 사람들 논리, 시장 경제 논리, 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번영할 것 같으면은 소위 능력 있는 놈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래 뜻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가진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놈이 시장에 남고 나머지는 다 밀려나게 돼 있다. 그런데 시장 경제 아무리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를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득 분배를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을 갖다가 방치할 것 같으면 과연 시장 경제는 제대로 전도가 될 겁니다. 지금 경제학을 공부해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원칙적인 가장 원리적인 이 기획경제 체제나 가장 원리적인 시장 경제 체제나 결과적 결과는 둘이 똑같아요. 결국 가서 가장 원리적인 시장 경제를 적용할 것 같으면 시장주 당중에 가서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바탕을 둬서 된 거다네. 그러니까 흔히 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시장 경제 따로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 하면은 이 야수성을 가졌던 집안의 기르는 개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시장 경제 원리.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서 이 인간이 서로 친화를 가지고서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갖다 허용해서 효율을 가져오게 되고 그 질서가 있어야만이 안정이 돼서 이 시장 경제 체제가 영속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경제 질서로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제 질서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효율을 반드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고 효율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볼 것 같으면 안정이 깨버리니까 안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확립하자. 이것이 사실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갖다가 지구에는 본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지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한테 마지막 재가를 받으러 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빼라는 이유를 뭐 그냥 대략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벌써 이 뒤에서 어떤 거의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서 빼자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미국의 역사에서 1935년도에 당시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다가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관계 입법을 갖다가 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의료보험 체제입니다. 그 미국에서 사회의료보험 체제를 이미 그때 다 법제화를 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소위 로비스트 이 기득권 세력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당시에 미국 대심원에서 그거를 위헌 판결을 해버렸어요. 위헌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제라는 것이 아직도 미국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서 저게 지금 최근에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도 저기에 봉착돼 있고 저거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게 이 공화당 내에 티파티라고 하는 이 한 20-30명 되는 의원들이 들어가지고서 미국의 지금 정부의 힘을 단연히 어쩌냐다가 이렇게 겨우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세신 것 같지만 결국 가서 재계의 힘을 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이 기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거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자, 언론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언론들이 이 경제 세력의 편을 안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의 소위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시 똑같은 형태죠. 여론 형성층이라고 하는 대학의 소위 말하는 유능한 교수님들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범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가서 이것이 위헌소송이 됐을 적에 이 보수적인 판사님들이 뭐라고 판결을 내고 그럼 결국 가서 다 위헌이라고 결과가 될 것 같으면 이들은 속수무책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내가 했더니 자 그러면 넣어야 되겠구먼. 그래 넣으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날 헌법소에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작년에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이걸 활용을 했고 그것이 국민들이 뜻은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경제민주화를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조금 상황이 좀 변화되겠지. 즉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가 되면은 재벌의 횡포로부터 우리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 이 양극화가 벌어져가지고 소득이 끊임없이 지금 불공정한 배분 상태인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조금 희생이 되겠지. 이러한 기대 속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참 3분의 2 이상의 공감대를 얻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이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고 뭐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화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지금 내 의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난 소위 1987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지금 5번째, 6번째 지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런데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성장을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을 우리나라가 지금 과연 성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철두철미하지 않고 제가 작년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박정희 대통령 콤플렉스에 걸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그 외에 들면서 한결같이 성장도 올리고.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설명이 잘 안 되실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1997년 IMF 사태를 갖다 겪고서 대한민국의 이 사회 경제 구조를 갖다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가지고서 오늘날 이 갈등 구조가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왜 IMF 사태가 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외환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외환 디폴트가 날 것 같으니까 IMF가 났다. 그건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원인을 제공한 건 어디서 제공했느냐? 1993년에 출범한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내세운 경제정책이 뭐냐면 신경제 100일 계획. 이 신경제 100일 계획이 나왔느냐? 새로 된 대통령께서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올려야 되느냐. 이게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성장은 재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재벌들이 무슨 의견을 냈어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해놨던 금융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 이거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재벌분들이라는 것은 이건 영토사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역이 얼마나 커지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풀어버리니까 은행에서 마음대로 은행돈 갖다 쓰고, 은행은 그 큰 기업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뛸 염려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받아다가 영토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안 하니까 계속 과잉 투자하고, 과잉 투자하니까 그게 과잉 시설을 남은 거예요.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은행이 계속해서 거기에 돈을 집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은행이 불실화돼 버린 거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결국 가서 IMF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업들의 탐욕이 결국 가서 경제를 파탄에 있거든요. 최근에 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똑같아요. 미국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도 왜 저렇게 되느냐. 1999년도에 당시 클린턴 정부에서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에 처했을 때 그 천원 금융에 대한 모든 제한을 갖다가 99년에 다 철폐를 해버렸어요. 철폐를 해버리니까 결국 가서 그 탐욕스러운 금융인들이 어마어마한 금융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 어느 한 단계에서 딱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1997년에 2007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그냥 무담보로 다 계속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집 사고 집 짓고 집 사고 이런 게 늘어나니까 5년 안에 집값이 배나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뛰니까 담보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또 담보로 해가지고서 소비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저축률이 2007년도에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돈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한 20% 떨어지니까 빚을갚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 레만 브라더스라고는 투자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고, 이것이 미국 금융위기를 완전히 파괴를 하게 됐고, 그것이 세계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는 가장 원인이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와서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은 이건 지나친 자본가들의 탐욕이 가져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 IMF 사태 나는 거나 미국의 금융위기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은 흔히들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강조하는 시장 경제 원리대로 해달라 그러죠. 그러면 시장 경제 원리대로 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마 대기업이고 금융기관이고 돈좀 버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실패해서 망했으니까 없어져야죠. 그러나 정부가 보기에 야 이거 다 망가져버릴 것 같으면 경제가 근본적으로 성불일체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국민 세금을 갖다가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은 얘기예요. 금융이 다 붕괴되면 미국 경제가 폭삭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세금을 동원해가지고서 그걸 다 구출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야 이윤이 날 때는 개인이 갖고 손실이 나니까 이거를 사회화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으로다가 메꿔줘야 되느냐. 이러면서도 막연하게 시장경제 원리만 강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러니까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도 이것도 이 나중에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시장경제의 운영조차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시대에 맞게. 네? 그래 지금 우리 그래서 보면은 자 문민정부 시절에 이제 그런 사태가 나중에 IMF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부라는 것이 또 탄생을 해가지고 IMF를 수습하면서 이 사람들도 뭘 했냐. 저는 개인적으로 1997년 IMF 사태가 국민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만 압축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모습을 갖다가 한번 제대로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의 좋은 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국민정부라는 사람들도 성장률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가서 재벌주 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양극화 형태로다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무슨 참여정부라는 게 생겨나는데 이 참여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이 참여해서 무슨 정부를 운영하는 것 같이 구호만 건사하게 내놓고 그 사람들도 역시 서민을 위한 정부처럼 출발을 하다가 겨울 가서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재벌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서 겨울 가서 경제정책이 또 한 번 겨울 가서 재벌을 더 키워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양판 더 벌어지고 그냥 국민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대통령은 어떻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람도 여기 똑같이 그 다음 뭐 기업인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경제 성장에 또 집착해가지고서 흔드는 소리가 7.4절이라는 실현도 불가능한 요란스러운 고를 내세워가지고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첫째, 기업 프렌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웠어요. 난 세상에 민주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데서 기업 프렌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을 해봐도 잘 안 되고 또 민심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했지만 결국 가서 대기업의 투자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구태의한 사고방식 때문에 무슨 짓까지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어느 특정 계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군용 비행장의 시설까지 바꿔가면서 그걸 허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의 경제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여기 대통령 경제 실적 중에서 가장 나쁜 경제 실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소위 똑같은 패턴을 가져온 거예요.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가 다 나도 뭐 옛날에 어느 대통령처럼 경제를 뭐 할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변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이웃 일본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도 기질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이 2차전에 패망을 해가지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말까지 그렇게적 그래도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경제입니다. 2차전에 가장 성공한 경제가 독일과 일본 두 나라인데 둘이서 똑같이 제조업에 바탕을 해가지고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후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갑작스럽게 뭐 재테크라는 용어가 튀어나와가지고서 결국은 부동산 값에 버블이 심해지고 주식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5년 동안 해서 300억 가까이 뛰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느냐. 자, 우리가 21세기가 되면은 토탈 GDP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뭐 증권시세는 지금의 무슨 한
배쯤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서 하다가 90년대에 초에 들어가가지고서 불황이 한 번 닥치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91년 수준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허둥대는 것이 지금 아베 같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작년에 경제민주화를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일본 언론들이 저를 찾아와서 왜 갑자기 한국은 이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도 니네 나라처럼 안 되려고 미리서 좀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의 룰을 공정하게 정해가지고서 사회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반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만 그저 특정 재벌이 경제를 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재벌들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전부 정부에 의존해가지고서 1970년대까지는 중화공업 만들 때까지는 정부 의존형으로 지금 온 거다.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힘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절대로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제를 이룩하는 데도 그렇고, 정치의 민주화도 그렇고, 이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이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경제민주화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는 그런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겨울 가서 이 상황의 전개가 국민들로 하여금 그거를 안 하면 만들 테니까 저는 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를 과연 안 하고서 지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걸 냉정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국제 동향을 이렇게 보면 2차전에 둘이 다 망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하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비교를 해보니까 90년대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23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통일을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지금은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된 국가라고 지금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참 미국 오바마도 독일을 좀 배우자. 또 독일의 메르켈 수상 같은 사람은 어디나 가나 자신 있게 우리를 좀 배워라, 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메르켈이 구라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식으로까지 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자고요. 일본은 메가다 사령부가 재벌 해체하고 좀 더 보다 많은 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했다가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바람에 이 냉전 체제가 심화되는 바람에 그냥 적당히 나누니까 50년대 지나서 60대 초니까 완전히 재벌이 다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재벌, 관료, 자민당 둘러리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운영입니다. 그 일본 사람도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정책이 재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민당은 그 사람들의 돈줄에 엉켜가지고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참 온순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이렇게까지 그래도 조용하게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의 기질을 가졌다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조명한 미국인이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기 90년에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21세기 들어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경제가 일본이 될 거다고 해요. 선진국 중에서. 근데 그 양반 말이 딱 맞았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뭐라 하냐면, 니네 한국도 일본하고 흡사한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일본 사람보다 너희 나라 사람이 조금 더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대로 이걸 못하면은 결국 가서 국민의 역동성이 작동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차이, 일본하고 독일의 차이는 뭐냐? 독일에 가보면 재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 왜 없느냐?
독일은 하도 불아파 주변 나라들에게 죄를 많이 짓는 나라가 돼가지고서 뭐 독일도 49년에 백림 봉쇄 작전 때문에 냉전 체제에 휘말렸지만 당시에 경제를 이끌던 에르하트라고는 그 경제상의 확고한 신념에다가 인접 국가들이 야, 이 나라는 저 혼자 내버려 두고 어쩌면 지멋대로 갈 염려가 있으니까 특정 산업 부분을 정해가지고서 석탄과 철강이 그때는 경제에서 가장 센 부분이니까 이 분야만큼은 절대로 자본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소위 의사공동결정권이라고는 법을 1952년에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석탄 산업에는 자본가 반, 근로자 대표 반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의사결정을 갖다가 해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이제 경제가 파탄이 나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부수적인 효과를 가졌느냐. 독일의 그 막강한 노동조합이 야 이제는 투쟁을 통해서 우리 권익을 찾지를 말고 협력을 통해서 권익을 찾자는 이렇게 화합하는 시스템으로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회라는 것이 산업사회가 완전히 콘센서스 위주로 다 운영이 되니까 2차전의 승승장구 경제가 발전을 시켰던 거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철강 산업에서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니까 2,000명에서 고용한 사람 전체 산업,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서 독일의 전체 기업에서는 정부가 다 의사공동결정권에 의해서 근로자 반, 자본가 반 이렇게 해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효율이 없느냐? 실질적으로 독일 경제의 효율이 제일 큽니다. 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독일을 최근에 와서 한 바퀴 자기 나름대로 탐색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독일의 전통 산업은 하나도 없어진 게 없고 독일의 전통 산업은 왜 이렇게 효율이 높고 국제 경쟁력이 강하냐? 근데 그거를 요새는 모두가 다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해요. 왜 그것이 부족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제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뭐 국회에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 국회라는 데는 뭐 각종 이익 집단들이 가서 자기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데니까 국회의원들 성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최근에 와서 제가 좀 의아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동안에 강조해서 얘기했던 양극화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가서 한국 경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최근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희망도 없고 아주 의기가 소침해져 가지고서 그냥 활력이 나지 않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점점 그런 식으로 닮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특히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애도 안 날라고 그래요. 그 출산율이 뭐 작년에 뭐 조금 올라서 우리가 무슨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최저로 떨어져 버렸어요. 뭐 1.1밖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상상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가 이 기초연금, 뭐 국민연금 연계냐 연계가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서 옥신각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서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변해 가지고서 만약에 역삼각형 구조 형태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이 내서 노후의 사람을 갖다 매겨 살리는 것이 원래 국민연금을 그렇게 설계하는 건데 지금 이러한 인구를 갖다 가지고는 앞으로 국민연금에 돈을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국민연금만 그러냐면 민간 생명보험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이제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인구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은 터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전혀
일반적으로 인식화되지 않아요. 더구나 최근에는 뭐 여성들이 이제 이 직장을 갖게 되고 여성들이 스스로 경제력을 갖게 되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성향이 큰데, 더군다나 지금 애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려고 해보면은 그 교육 불비담이라는 것이 부모들한테는 엄청나다 이런. 그리고 이 기혼 여성이 직장을 가지려면은 애를 두고 돌봐줘야 있어야 되는데 이 애 돌봐주는 곳이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흔히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육시설, 교육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걸 무슨 복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미래를 보고서 투자를 하라 해요. 국민연금에 지금 뭐 돈이 한 450조 가까이 들어서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이식한다고 치고서 뭐 증권도 사고 해외 가서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해봐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가서 이 따라오는 세대, 미래를 짊어가지는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으면 그거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얘기 들어보면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비트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소리에 자격들이 없어요. 미래를 걱정하려면은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조화를 제대로 형성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세력의 힘에 눌려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편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재벌은 국가의 시혜를 받고서 탄생을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 진입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크다가 보니까 이제는 시장 진입의 자유를 왜 막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간에 풀어준 게 뭐예요? 중소기업 전문업종이라는 것도 다 풀어준 겁니다. 그것도 역시 큰 사람들의 몫으로 다 갔어요. 아직도 지금 이 현실을 보고 같으면은 뭐 가불관계 그 문제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식의 경제 구조를 가져가지고서 요새 얘기하는 창조 경제가 이룩될 수 있겠느냐 하는 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 민주화 없는 창조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각종 제도, 경제에 관한 개발 제도를 갖다가 조화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경제의 효율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효율과 안정을 갖다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세워가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각종 경제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정경련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정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보면은 자, 이사회를 좀 보다 더 투명하기 위해서 사회이사의 소액주도 좀 참여시켜보자. 감사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보자. 그 자체가 투자 의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야. 법을 지키면서 최대로 이익을 내라고 그러는 것이지 법을 안 지키고 이익을 내서는 그건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항상 만장일치. 그럼 이 사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규제하자. 예를 들어서 독일같이 무슨 지금 당장에 대한민국에 소위 의사공동 결정권을 갖다 들어가가지고서 근로자하고 자본가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회사 운영을 하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현실 같은 데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경제민주화에서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틀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이 처음 출범하고서 6개월이 지난 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가지고서 국제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국제금융위기로부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뭐냐? 우리는 그 국제금융의 그런 이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서 그 파생상품이라는 데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큰 일을 봉착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경제 내부에 내실을 좀 굳건히 해가지고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 가서 제도의 경제 운영의 틀을 갖다가 종전의 방식에서부터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이게 어느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저는 지금 못하더라도 지금이 안 된다고 저는 단정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 역동성이 결국 가서 그걸 갖다가 필히 handle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국민의 역동성 때문에 크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한 200일 정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좀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실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하고요. 한 가지 더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선거 때도 약간 껄끄러운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경제수석 교수님이 가셔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굉장히 힘을 추동을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역할이 미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앞으로 경제민주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지금 입법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것은 지금 미리서 예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작년 1년 내내 굉장히 그 강도 높게 부르짖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할 적에도 제일 앞에 내세웠던 거고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때도 제일 앞에 내세웠던 거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뭐 토론에서라든가 또 뭐 본인 스스로가 이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다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 원칙과 신의를 강조하시는 대통령이 그거를 그냥 무조건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도 지금은 논의 중에 있고 뭐 이러고저러고 반대하는 논의도 전개가 되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심사도 보는 상황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냥 적당히 경제민주화가 없던 것처럼은 절대로 못할 거라고 나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뭐 나의 역할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뭐 그만큼 선거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누구 말 맞다나 뭐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참 나라는데 그 노력은 했지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밑에 가서 무슨 어디 일을 한다고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솔직히 해서 나이가 지금 74살인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올 것 같으면은 좀 자유스럽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 어디 매어가지고서 매일매일 신경 쓰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난 지금이 가장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다른 분. 네, 지금 그 정치인하고 재벌 문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떤 정책 결정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인의 단기적 시각이랑 그
그 재벌의 탐욕이라는 어떤 먹이 사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까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사실 어떤 정책 선거가 안 되고 지역본이었고 인물본이었던 게 사실 사실인데요. 우리 국민한테 과연 문제가 없을까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갑과 을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현안들 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드러낸 것을 봤는데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지금 중국 경제 아주 역동적이고 지금 또 세계의 공장에서 거대한 어떤 내수 시장으로 소비재 시장을 바뀌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뭐 국민들을 사태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희망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딱 논하져 가지고서 뭐 이 선거에는 특정 지역이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을 보이니까 선거 결과가 그렇게 많이 좌우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만 가지고는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반 인구로 살고 있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소위 성향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좀 덜 지역적 성향으로다가 이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작년에 소위 우리가 이 경제민주화를 여야가 다 똑같이 뭐 말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에 관해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더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상당히 그래도 당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다수를 갖다가 획득하게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남자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대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치 변화를 보면은 2011년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도권 정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박원순이라는 부도덕한테 시장을 뺏겼기 때문에 그 제도권의 정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야권에서는 뭐 야권 연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을 그냥 전부 내 성적으로 바꿨습니다. 바꿨을 적에 초기에 이 경제민주화, 복지, 뭐 일자리 이런 등등을 넣었을 적에 이게 원래 한나라당의 원래 정강정책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거부 반응이 꽤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어서 그때는 뭐 이런 변화도 안 가져올 것 같으면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자기네들이 좀 상당히 각성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사실은 정강정책을 수정을 해가지고 의원총회에 붙였던 거예요. 의원총회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의원들이 그 당시에 뭐 한 170, 80명 되는데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가지고 대의원대까지 만장일치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은 총선을 굉장히 불안해할 적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총선에 가가지고서 이제 새누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대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래요.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국민에게 더 신뢰를 줬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 상황을. 내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엊그저께 38선 그 휴전선 국제문제위원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사기를 조사 준비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들 상대로도 강의를 할게 이게 나에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받아봤어요. 근데 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유권자가 될 사람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벌써 우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그 학생들이 다 알아요. 대뜸 질문하는 게 뭐냐면 동양 사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느냐.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경제민주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내가 가서 강의를 하다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나를 다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들이 벌써 내가 왜 우리 정치인 수준보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낫다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과연 저걸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미국의 어느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니까 지금 단말기 하나를 가지면은 15년 전에 미국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정보화 사회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수준. 이런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우리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정치권은 거기에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에 관해서는 지금 뭐 한국은 어떻게 하다가 뭐 중국의 의존형의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에 2009년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제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2009년에 중국 경제가 8%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는 왜 중국이 일본하고 미국을 합한 것보다 우리의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곳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 앞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2015년, 앞으로 2년 후가 될 것 같으면 그 형식이 바뀌어질 겁니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중국이 인접국이고 가깝고 쉬우니까 중국 경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중국 경제의 변화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 그냥 중국은 우리보다 후발 국가니까 무시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경제 민주화하고 연관이 있다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보면은 또 복지하고도 상관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복지를 해야 된다, 저출산에 의해서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신문이나 그런 데서를 보면 이제 복지에 대한 논의하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는 뭔가 돈을 쓰는 거고, 세금과 관련된 거고, 경제 민주화는 뭐 기업이나 재벌을 향해서 규제를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만 인식이 되는데, 경제 민주화와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제 민주화하고 복지의 관계는 그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들 얘기를 해서 경제 민주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가 기업을 규제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대의 변화가 그러한 규제가 없이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일가 몰아주기다, 무슨 놈 가불관계다,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것, 자꾸 그냥 무수히 발생할 것 같으면 거기서 시장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기업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탈북담에 절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뭐 자본주의 4.0 해가지고서 그것도 뭐 언론이 만드는 말이니까 거기에 대해 뭐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도네이션 문화를 가지고서 자본주의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네이션 문화 가지고는 자본주의를 절대 모순을 시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본주의 발전론을 그래도 가장 잘 서술한 사람이 슈페타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업에 자꾸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지 말라 이거야.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데가 아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하면은 겨울 가서 이윤의 개념이 없어야 되는데 이윤의 개념이 없으면 인센티브가 없어서 기업 활동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떨 때 제일 잘하냐 할 것 같으면 법과 그 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사회적인 책임을 제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흔히 얘기해서 뭐 탈세도 하다가 뭐 어떻게 법을 위반해가지고 걸려들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무슨 돈을 얼마를 갖다 사회에 환원한다.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가 동시에 같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1989년 백림장벽이 무너지니까 엔드 오브 히스토리라고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는 데모크라틱 캡시탈리즘만이 유일하게 남는 체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최근에 와서 자기 그 생각을 갖다 바꿨습니다. 역사는 종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본주의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보니까 자본주의도 껐다 보면 확 쓰러져 버리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결국 와서 최근에 와서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게 큰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을 위한 사회주의를 최근에 정부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의 시대에 맞게 룰을 재편성을 하는 걸 갖다 가지고 그거를 기업의 규제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20세기에 들어가지고 1902년도서부터 해가지고서 정부의 제반 조치를 강구로 허물을 해가지고서 오늘날 미국 사회라는 것이 정경 분리가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정부 정책에 기업들이 이렇게 홍나라 판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서 마치 기업을 이제 제도를 바꾸면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지금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규제가 있어도 다 우회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투자를 안 하는 건 뭐냐 할 것 같으면 돈을 집어여가지고서 수익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IMF 사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배운 유일한 거는 뭐냐? 이거 괜히 쓸데없이 아무데나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제는 꼭 돈이 될 때만 투자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못된 기업들, 경영을 잘못해가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막 암패나 엉켜가지고서 확장을 하다가 요새 동양 무슨 그룹인가 그 사태 같은 그런 형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서 룰을 잘 지키면 복지가 상당 부분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하도 핍박해지면 그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다 보면은 돈도 없는데 무슨 복지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만 들어가는 게 복지가 아니라고. 복지의 수혜자의 수를 절대적으로 늘리면 안 돼요. 복지의 수혜자의 수를 늘리면서 무슨 재원이 뭐 없다 이런 식의 정책은 정책이 아니에요.
그 지금의 이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움직여야지.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뭐 인구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단위 조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인설 과정을 지켜보면 김기춘이라는 아주 그 나이 드신 분이 딱 들어오셔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가 독재가 됐을 때 경제가 자유민주화 될 수 있을까? 큰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가 민주화 됐을 때 경제가 민주화가 되지 경제 민주화 돼서 정치 민주화 돼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뭐 개인적인 성향을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간단히 얘기를 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옛날식으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명이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이 바뀌면은 그 환경에 맞게 지금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옛날처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뭐 위에서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복지 관련돼서요. 복지라고 결과적으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 증세 부분은 박근혜 그 대통령 공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국민의 저항감이 상당히 좀 심할 텐데 근데 앞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박근혜 정부가 할 건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처럼 대국민을 속이는 작전으로 갈 건가 이제 그런 하나의 관심사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속도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실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경기 정책 그 시간하고 실물 쪽에서의 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의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는 너무 격차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드러나 있고 또 부동산 쪽으로도 보더라도 도시발달 같은 걸 보면 그 한눈에 이제 소비되는 양극화가 이게 경제농자들의 그 숫자와 달리 더 실물은 더 폭력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라고 하는 전부 다 좌파로 몰아버리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그 이번에 러시아 가서 그 부도스포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면서 뜨거운 자원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 남은 임기 동안에 지금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지금 확실한 엔진을 구동시키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지금 우리가 한번 듣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임기 동안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 엔진으로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보시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복지는 뭐 사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말뿐이지 이게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정부는 걷어들이는 것만큼 이상을 쓸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직까지 뭐 거듭마 단계에 있는 복지 실태고 이 OECD 같은 데서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뭐 아주 복지 상황이 아주 형편없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무슨 복지를 하면은 뭐 경제 재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다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은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1977년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도입할 적에 내가 그 제의도 했고 내가 관찰을 시킨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뭐 전부가 다 우리나라 경제부처 장관님들께서 전부 다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일하게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만이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흔히 얘기를 해서 무슨 복지형은 좌파다. 그런 복지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지가 처음에 시작을 왜 했느냐. 결국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제도를 만든 소위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1881년에 소셜 로우를 제정을 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사회당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근로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복지제도를 갖다 한 거예요. 지금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의 복지제도 전부 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겁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고 공산화의 물결이 그 스칸디나비아 삼국으로 흘러들어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복지다. 그게 전부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영국의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칠이 1941년에 전후에 영국의 사회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베버리지 교수한테 그 복지 플랜을 맡겨가지고서 맺는다는 거죠. 네? 그 미국의 뭐 테오도르 루즈벨트 같은 사람이 개혁을 들고 나왔던 적에 그 사람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데 그 사회를 제대로 조화롭게 이끌어 가려면 뭐 필연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험하다 이런 얘기. 네? 그러지 마시고 이게 무슨 선심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서도 지금 사회의 흐름이 갖다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올 것 같으면은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1년 내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양극화를 지금 당장에 제도적으로 좁힐 수는 없으니 양극화가 더 벌어지지 않은 정책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것마저도 안 할 것 같으면은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가지고서 사회균형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 탐욕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탐욕의 본능으로 태어났고 그 탐욕의 본능이 작동해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해요. 근데 탐욕의 본능만 태우고 나온 게 아니라 생존의 본능을 같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생존의 본능과 탐욕의 본능이 한번 부딪혀버리던 상황이 온다고 했을 적에 그때는 뭘로 대처할 거냐. 그때의 코스트는 더 크니까 이거를 사전에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때 같아는 또 시장 경제고 뭐 이 논의를 해야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지금 논의해 오고 있는 것이 다 허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앞으로 뭐 성장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조업에 지금 비교적 그래도 수출도 잘 되고 뭐 그러고 있는 형편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도 이제 더 이상 이 한계에 뭉쳐있다고 봐요. 제조업에서 크게 고용도 늘어날 수도 없고 제조업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기술 개발이 그게 금방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와서 스마트폰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이 테크놀로지의 경기 사이클로 보고 보면 지금 IT 산업은 막바지에 다가가 있는 산업입니다. 이거 가지고 크게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 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요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식품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자기 나라 농산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도
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중국의 공해 문제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자라는 이 야채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물 좋고 땅 좋은 나라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농업을 조금 산업화를 해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은 좀 당분간은 더 경제를 갖다가 준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역시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농가가 한 120만 호 됩니다. 농촌에 사는 인구가 한 300만이에요. 그러면 이 120만 가구당 이게 소위 유기농 같은 거를 갖다가 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연간 한 뭐 2억 원 정도 매출을 갖다가 하게 하면 그것만 해도 한 240조 원을 연간 매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하려면은 이제 누가는 무슨 이 최근에 기업들이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농촌에 반대가 심해가지고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려면은 이 협동조합 시스템 같은 거를 잘 조직을 해가지고서 소위 실질적으로 이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자문해준 사람은 조금 덜 먹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도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갑자기 이런 화해니 이런 유기농 쪽으로 돌아가지고 그 수출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만나서 제조업만 해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살펴보고, 진짜 우리 사회가 선진화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 농촌이 산업화가 돼가지고서 보다 더 건조하는 그 길을 한번 택해보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다. 아니, 사실 박사님께서 하신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국민과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국민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신 만드신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서 어떤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나온 정책인데, 박사님께서는 우리 국민의 역동성을 극복해준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이걸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정치의 지도자라는 거는 최소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헌법에서 지우려는 거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우리 현실에 돌아야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무슨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가면은 그대로 무너져버리게 돼 있거든. 그게 국민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와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런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도자의 자격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흥망성쇠가, 각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갖다 알고서 정치를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걸 모르면은 항상 문제가 터질 때 당면해가지고 당황하고 해결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괜히 엉뚱한 소리지.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그 개혁 정책을 할 적에 그 사람이 국민의 합의를 가지고 했는 거래. 그 사람이 자산을 보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정치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시사 주간지들, 소위 미국말 얘기해서 머크레커들이 쓴 기사를 보면은 이들의 횡포가 얼마나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실현한 거라. 국민과의 대화의 산물이 아니고 국민적 합의의 소산도 아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다.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가지고서 선거에서 이겼으면은 그것이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방치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얼마나 실천한 의지가 있느냐, 그동안의 취임 이후의 과정을 보건대 상당히 회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교수님의 그 의견을 좀 많이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방향,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는 이미 작년 1년 내내 한참 또 올해 초에도 그렇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그걸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합의하고 일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이 필요한데, 일자리 계획이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의 계획들은 구체적인 계획들이 정부 부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극히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현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나 스케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논의를 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적절한 때 마치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듯이 그때 정치적 의지를 갖고 끌어가는 형태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무엇을 국민들은 기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민주화를 어떤 구체적인 각 분야의 계획들을 갖고 실천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현재 일감 몰아주기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문제나 많은 것들이 이제 입법화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들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과연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그 명분과 그 방향 하에서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그런 방향성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현재 정부는 임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좀 사실은 나는 작년 총선 대선 기간 동안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해서 좀 사용을 갖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특히 앞두고 가지고서 쭉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전혀 실천 의지가 없이 그 과정을 꽁에다가 얘기했다고 난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일단 취임을 하고 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 반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적지 않이 강한 그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자세를 보이니까 굉장히 이제 애매한 태도가 아니냐는 이런 일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제만큼은 그래도 완벽하게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의 경제민주화는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는 내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속도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이제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은 제도적인 장치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도적인 장치를 하더라도 그거를 실천을 하는 의지가 확실해야지 되는 거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서 알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큰 기업분들의 소위 오너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룰을 지켜라 하는 걸 제일 두려워. 룰을 지켜야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룰이 만들어지는 자체를 갖다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작년에 두 당이 모두가 다 그거를 선거 때 내놓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콘센서스를 이루기에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은 이제 그것이 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경제팀이라는 게 전부 관료 위주로다가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로 들릴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의 지금 마찰이 좀 생겨나고 있지 않느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시간 한 40분 정도 시간 소요했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에서 마감하는 게 어떨까요? 예. 자, 그럼 우리 열강해 주신 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